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콜센터 전화 벨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시간. 저는 32 야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김지연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헤드셋을 끼고 환한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죠. 야간 근무가 끝나면 아침 8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연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동료의 인사에 고개만 끄덕이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버스에서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집에 도착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이 쉽지 않았고 결국 야간 콜센터 일을 시작했어요. 불규칙한 생활이지만 야간 수당이 있어 그나마 생계를 꾸릴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또 밤새웠네. 얼른 와서 밥 먹어.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최준혁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야간 근무하는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지연아, 우리 뭐든 반반씩 나눠서 하자. 내가 야간에 일하니까 집안일도 내가 많이 도울게. 준혁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앞으로 잘 지내자. 신혼집은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큰 자산이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전세금 대부분을 내주셨죠.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준혁도 약속대로 집안일을 도왔고 시부모님도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자. 아버지 생신이셔. 준혁의 말에 피곤했지만 기꺼이 따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곧 주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지연아, 이것 좀 도와줄래?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주방에 묶여있는 동안 준혁은 시아버지와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식사 후 설거지까지 모두 제가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만 많아. 뭐 반반이니 공평이니 하면서 결국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 말씀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반반하기로 했잖아. 오늘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집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지. 시댁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긴 고통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시댁 방문 이후 저와 준혁 사이에 그 어떤 반반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야간 근무 후 집에 돌아오면 준혁이 출근한 뒤라 혼자 집안일을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엔 너무 피곤해 그대로 잠들곤 했어요. 겹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집안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명절 음식 준비하러 와야지. 큰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못 오고 셋째 며느리는 애가 아직 어려서. 야간 근무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고 셋째 며느리는 아이들과 놀았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일을 시키셨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썰어줄래? 지연아, 여기 설거지도. 해가 질 무렵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 눈짓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형제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명절에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뻔한데 뭘 그래. 큰 며느리는 임신했고 셋째는 애들 봐야 하잖아. 내가 제일 상황이 나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야간 근무가 상황이 나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 내가 와서 도와줘야지. 밤 근무로 주말에 쉬어야 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김치를 담그는 방식을 계속 지적하셨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양념을 더 많이 넣어야지. 너희 친정에선 이렇게 안 가르쳤니?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준혁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전날 저녁 먹고 난 후 그대로였고 빨래도 쌓여 있었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잠에서 깬 준혁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사람 자는데 시끄럽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밤새 일하고 와서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내가 화를 내? 준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싸우자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피곤해서 그런 건데. 그 말에 더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퇴근했고 저도 피곤했는데 말이죠. 제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조부모 제사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불렀고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은 제사 시간에만 나타나 의식을 진행하고 뒷정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밤 근무와 집안일, 시댁일까지 겹치면서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약을 찾다가 쓰러졌어요. 준혁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만 먹이며 말했습니다. 좀 쉬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내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다니. 시댁 가족 모임은 제게 항상 부담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죠.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시댁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밤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빠질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주셨습니다. 지연아, 너 왔구나. 이것 좀 도와줄래? 묵묵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큰 형수와 셋째 형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허리가 아파 잠시 주방을 벗어나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승진했다고 바쁘고 작은 애는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지연이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나마 야간에 일해서 낮에는 시간이 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얼마나 몸을 망가뜨리는지 낮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한다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만성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는 콜센터에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낮에는 집안일에 시달리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준혁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다들 힘들어. 큰 형수는 임원이라 회사 일이 바쁘고 셋째 형수는 어린아이 셋을 키우잖아. 내 고통은 늘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더 망가졌고 급기야 출근길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연아, 괜찮니? 많이 아프니? 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 김장은 어떡하지? 내가 못 오면 다른 사람 써야 하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김장 걱정이라니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가 전화하셨어. 내가 겨우 이 정도로 병원에 간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라고? 나 쓰러졌어. 의사 선생님도 당장 쉬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셨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야. 다음 주 김장도 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준혁은 당황한 듯 서둘러 사과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이틀간의 병가를 내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콜센터 업무는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집에 돌아오면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엄마 생신 모임 하기로 했어. 그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퇴원했는데 또다시 큰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니. 여보, 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다른 데서 하면 안 될까? 준혁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거야. 큰형네는 리모델링 중이고 셋째네는 애들 때문에 복잡하대. 우리밖에 없어. 또다시 제가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역시 밤샘 근무에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신 모임을 앞두고 저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야간 근무 후에도 장을 보고 집 청소를 하고 음식 재료를 다듬었죠. 준혁은 약속대로 도와주겠다더니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미안해.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라 빠질 수가 없어.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준혁은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두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늦게 일어나 물었습니다. 음식은 다 준비됐어? 피로감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그것뿐이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곧 시부모님과 형제들이 오실 시간이라 꼭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집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 형수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거실에 앉았고 셋째 형수는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며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 일을 시키셨습니다. 지연아, 찬 좀 더 가져오렴. 지연아, 차 한 잔 더 부어주겠니? 쉴 새 없이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준혁조차 형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서 숨을 고르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참 부지런해. 밤에 일해도 집안일 착실히 하고 시댁일도 잘 도와주고. 그 말에 큰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바빠서 이렇게 못 도와드리는데 지연이가 있어 다행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다행이라고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모두가 주방으로 몰려왔어요. 지연아, 괜찮니?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더는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무리했구나. 좀 쉬어야겠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들 가족이라면서 왜 저한테만 당연한 듯이 시키세요? 저도 밤에 일하고 낮에 쉬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큰형님은 바쁘다고, 셋째 형님은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다들 이해해주면서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준혁은 당황한 듯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병원에 실려가도 김장 걱정부터 하는 어머니, 내가 힘들다고 해도 듣지 않는 당신. 나는 이 집안에서 그냥 일하는 기계야. 시어머니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패륜적인 말버릇이니?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준혁은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진정해, 지연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접받을 이유가 없어. 방을 나와 우리 집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대로 침대에 누워 오열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손님들이 돌아가고 준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생신날 그런 망신을. 망신? 내가 쓰러지는 건 괜찮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망신이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생신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시댁과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고 명절에도 간단한 인사만 전했을 뿐이었어요. 준혁은 몇 번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말이죠. 사실 핑계라기보다는 진짜 아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리해서 몸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콜센터 일은 계속되었고 야간 근무의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댁 일로 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조금은 나아진 느낌이었어요. 준혁도 제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콜센터에서 근무 중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근무 중이라 받지 못했지만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근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가슴이 답답해서 검사를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대. 의사가 당분간 혼자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장 질환이라니. 아무리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도 그건 걱정되는 일이었어요. 큰형님이나 셋째 형님께 연락해 보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 주 출장이 갑자기 생겼어요. 간병인 알아볼까요? 라고 하더라고. 셋째는 엄마 민우가 독감이라서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늘 자랑하던 큰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이럴 때 외면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연아, 내가 밤에 일하는 거 아는데 내가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어서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김장 걱정부터 했던 기억, 그리고 겨우 이 정도로 병원에 갔냐는 말.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픈 노인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저로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근무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시어머니의 요구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이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2번 갈아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를 보자 놀란 듯 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왔구나. 이렇게 피곤할 텐데.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가 말한 진단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에 경미한 이상이 있어 당분간 약을 먹고 무리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약을 확인하고 주방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고 설거지도 밀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재료로 간단한 죽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시어머니 댁에서의 첫날 밤 소파에 누워 뒤척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몇 시간마다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려야 했기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일어나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침대 곁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지연아, 너 안 자고 있었던 거니?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하시는 동안 집 안 청소를 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빨래를 모아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던 경험이 이때 도움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일은 어떡할 거니? 휴가를 냈어요. 이틀 정도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콜센터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틀 동안 무급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간단한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약국에 들러 영양제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왔더라. 어머니 댁에 있어.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돌봐드리고 있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급해서. 어머니가 직접 나한테 전화하셨어. 내가 갈게. 너 피곤할 텐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됐어. 난 이미 여기 있고 휴가도 냈으니까. 내가 오면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고마워, 지연아.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영양가 있는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반찬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제대로 먹는 것 같구나. 맛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미안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 그동안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강이 중요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소파에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고 몸이 너무 피로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새벽 5시였습니다. 몸에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식탁 위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한테 뭘 해준 적도 없는데. 고맙다. 내 딸보다도 더. 시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방을 살펴보니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셋째 날, 준혁이 시어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콜센터에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준혁에게 시어머니 돌보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은 식후 30분에 드려야 해. 그리고 무거운 것 들지 못하게 해. 음식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데워드리기만 하면 돼.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다 준비했네. 당연한 거야.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연아 가니?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약 잘 챙겨 드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이렇게 따뜻한 아이였는데.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 선명했으니까요. 꼭 가야 하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셔. 큰형네, 셋째네 다운데.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 주말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모두가 와 있었어요. 큰 형수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셋째 형수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의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지연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너희 모두를 부른 이유는 내 재산 정리 때문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나이가 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고 해.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지연이 명의로 정리하기로 했어.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다. 지연이는 내가 아플 때 묵묵히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야. 큰형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연이만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효도했잖아요. 셋째 형수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효도? 너희가 무슨 효도를 했니? 내가 아플 때 너희 둘 다 외면했잖아. 저희는 바빠서. 큰형수가 변명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항상 바빠. 하지만 지연이는 더 바쁜데도 왔어. 밤새 일하고 와서 날 간호해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곁을 지켰는지, 누가 진짜 내 식구였는지 나는 봤다. 그 말에 큰형수와 셋째 형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값진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으니까.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오피스텔명의 서류야. 지연이 앞으로 바꿨어. 월세 수입이 있으니 도움이 될 거야.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받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걸 내가 다 봤어. 큰형수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지연이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 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니? 그럼 너희도 당연히 했어야지. 왜 안 했어? 셋째 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만 있었니? 행동이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의 사과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제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형수와 셋째 형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셨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피스텔 명의를 받은 지 석 달 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콜센터를 퇴직하고 낮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한 것이죠. 6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만둘 거야?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내 몸을 돌볼 시간이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오피스텔 월세 수입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둔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있었어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셔서 함께 가드닝을 하곤 했는데 그때부터 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콜센터에서 번 돈으로 플라워 디자인 수업을 몇 번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퇴직금과 오피스텔 수입으로 집 근처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가게였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꽃을 관리하고 예쁜 꽃다발을 만들다 보니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가게에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꽃을 다루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밤에 일하지 않으니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고 건강도 점점 좋아졌어요. 지연아, 너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다.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도 변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제 길을 가기 시작하자 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도 제 편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꽃집에 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큰형수와 셋째 형수는
여전히 저를 곱게 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 삶의 균형과 행복이었습니다. 꽃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아프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저도 꽃집 문을 일찍 닫고 병원에 가곤 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큰형수와 셋째 형수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피스텔 사건 이후 그들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5명이 돌아가며 간병하니 부담도 적었고 모두가 협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제게 손짓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용하기만 했을 거야. 그 말씀에 뭉클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혁과는 주말 부부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가 직장 때문에 시내에 살아야 해서 평일에는 따로 지내고 주말에만 만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꽃집은 점점 더 잘 되고 있어요. 특별한 날에는 시어머니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고 가끔은 시아버지 산소에도 꽃을 가져다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공평하단 말에 속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평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진짜 내 편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강해진 거야. 이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꽃집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진 나,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해질 나.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